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재밌는 여행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국밖에 가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머릿결을 따라한 트럼프 변기솔, 트럼프 머리로 변기를 닦아라. 이 변기솔에 담긴 뭐 사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원래 나온 게 2017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예. 이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마냐면 13.9위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원 정도니까요. 그냥 역시. 뭐 우리 뭐 다이땡 뭐 이런 데서 파는 네, 네, 네. 그런 거 뭐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우시. 그러니까 중국의 이우라는 도시 예, 이름이 예, 예. 이제 써 있는데요. 네. 이것도 어차피 이우시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그 저가 수출용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아이고 싫겠다.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되네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찍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네, 있고요. 네, 네. 이거 말고 상호 관세 전쟁 참전 기념 컵도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걸 뭐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예. 그럴까요? 그 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런 물건들을 좀 만들어서 예. 팔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재밌죠. 요즘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밈 같은 것들이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펭귄들과 협상하는 그 그림을 참 재밌게 봤었는데 뭐 이게 웃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미 정서가 아시아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캐나다 다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한 명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찾는 관광객 이게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3월에 뭐 미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한 10% 정도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보통 그 관광객 같은 것들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작년 예.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재고요. 예. 한 1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1년 만에.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좀 보이콧 또 영향이 있겠죠. 미국 가게 좀 겁나고 사실 어떤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좀 분명히 떨어진 것 같다. 특히나 유럽 사람들도 미국 많이 가는데 그렇죠. 예. 안 갈게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예. 뭐 볼 건 유럽에 더 많으니까. 예,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캐나다나 멕시코 사람들이나 뭐 거기는 이제 관광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그러니까 멕시코는 당연히 관광객, 캐나다는 좀 네, 다른 네, 네. 이야기고 별로 이렇게 찾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시나리오상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여행 감소와 보이콧 때문에 GDP 한 0.3%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100조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128조 원 뭐 이 정도 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사실 캐나다인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실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네. 했는데 캐나다 사람들도 안 가고 다 안 가려고 하겠죠. 비호감 국가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특히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예. 근데 반대로 또 보면 미국 사람들도 지금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유럽 같은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못 가고 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저도 이번 주 뉴스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에도 120% 104% 뭐 이렇게 그 요금에 붙여서 하는 그런 네네네.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그 기분 나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제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나만 청구서를 또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다시피 일본도 지금 이제 숙박비에 대해서 비용을 더 예.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 넘게 2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도 물가 비싼데 2만 원짜리 먹었는데 5만 원 내고 나가라. 거기 또 세금까지 부가세까지 붙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도 누굴 욕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뭐 그분을 욕하겠죠. 욕할 수밖에 예. 없겠죠. 제가 한 20년 전쯤에 유럽에 갔을 때 그때 벽들마다 양키 고홈이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는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많이 늘었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려서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에 뭐 재산적인 잡음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네. 다이먼 CEO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아주 그냥 각 잡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타격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뭐 파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 JP 모건 CEO다 보니까 예, 예. 소위 이제 높은 분들하고의 인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정책이 또 나오기도 해요. 예, 예. 굉장히 뭐 어떻게 워낙 보면 만만치 않은 분이니까 이분은 만만치 않은 예.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것도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예. 이분이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냥 뭐 차영주가 우리가 여기서 다뤄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차영주가 얘기하는 거랑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그래 네가 정책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 조변석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네. 하다못해 124%뭐 150% 145% 밀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해프닝 뭐 연기하겠다 90일 주겠다 뭐 깎아주겠다 H20 뭐 245%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현재 하면서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뭐 미국 사람이니까 네네네.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라라는 정도로 결론적인 그 결과를 말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그래서 동맹국까지 그러지 말고 동맹국들하고는 잘 지내서 중국을 포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트럼프가 받아들일까요? 최근에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동맹국 때리기는 부담이 갑니다. 예, 예. 그 동맹국은 사실 미국도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네. 결국은 동맹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동맹국 없이 이제 모든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이고 특히나 희소 광물 같은 것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불가능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중국도 예, 예, 미국에 예.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붙어 뭐 있는데 그렇겠지 뭐. 예. 그러니까 뭐 최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무 불안들 이런 게 나온 것은 중국에 관세 올리는 건 괜찮다. 네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 상대고 우리 예전에 소련처럼 적대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꺾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는데 네네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동맹국 우리 네. 2차 세계대전 같이 이기는 친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오히려 중국을 네네네. 누르는 것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흔히 말 트럼프가 꿈꾸는 뭐 제조업이 모두 다 들어와서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예. 정치적으로만 표만 따지면은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계속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재무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좀 뭐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우면 이게 우리 세계제전은 같이 아니 그 교과서 안 봐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같이 이게 뭐 영국, 프랑스 이러다가 갑자기 뭐 관세도 안 매기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이상해서 그런 방향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니까 중국을 누르는 것을 목표로 관세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몹시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동맹국은 일단 제쳐놓고요. 그런데 의외로 중국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 중국은 여유롭고 미국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예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토닥토닥 거릴 때 내가 상대방을 뭐 욕을 하거나 한 대 이렇게 딱 쳤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좀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이게 좀 김 빠져요. 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왜 없는가?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잘 맷집도 있고 뭐 여러 네네네. 상황이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이제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좀 쫓기는 입장이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이번 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 히토리 수출 통제했다는 것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언론 보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토리도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뭐 네네. 미국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출 허가제로 바꾼 거예요. 수출을 허가한 거니까 우리는 미국을 향한 게 아니야. 수출을 허가하는 거야라는 거죠. 근데 7개 품목, 그러니까 이제 자석과 관련된 7개 품목을 일단은 했어요. 근데 이 중에 3개는
100% 중국에서만 생산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우리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상을 했기 당연히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고를 좀 쌓아놨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일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히토류 있죠, 농산물 있죠, 무서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용히 중국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미 나이먼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주위의 참모들도 네네네.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지금 이제 뭐 공화당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의 같은 당원이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이것도 또 뭐 의회도 못 건드린 거죠. 하지만 중국 같은 네네네. 경우는 비행기 구매하지 마. 권위주의 국가니까. 딱 한마디에 딱 비행기 당장 그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 비행기가 들어와야 노선 확장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예. 받지 마. 뭐 하지 마. 그것도 이제 구두로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게 아니라.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다 죽고 죽자라는 거겠지만 당장 지금 조급함에 쫓기는 것은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고 건전한 야당이 없다는 게 중국을 굉장히 발목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만은 권위주의 국가라는 게 오히려 싸울 더 때는 단일 대우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요거 가능할 걸로 보세요? 평가 사실 관세가 너무 올라가서 평가절하의 효과가 미비하다. 관세가 100%씩 붙는데 평가절하 10%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긴 별 하죠. 의미가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이거를 또 무기 삼으면 또 미국이 환율 조작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세는 관세대로 그러니까 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미국을 파멸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환율을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가치 떨어뜨리다 그거는 아닐 거. 워낙 이제 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를 해봐야 뭐 245% 붙이는데 뭐 245%나 뭐 100만%나 뭐 10% 해봐야 이거 사실 큰 의미 없고 오히려 이제 전략적인 자산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히토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분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A 시나리오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아플 부분을 때렸다. 아플 부분들 하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게 대안이 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다 있다기보다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의사 결정에 대해서 뭐 거리낌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각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래서 이런 전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다 알고 트럼프가 된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전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실은 뭐 설마 했어요. 민주당이 됐으면은 별로 바이든 행정부랑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게 따로 없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교부에 준비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착실히 했다라고 아마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번 또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2017년부터 한번 했었죠. 당해봤기 때문에 준비를 좀 꼼꼼히 한 것 같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 절하 조금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위험용으로 그걸 위험용으로 절하하지는 않는 관세가 뭐 10% 돼야 이제 위안화 10% 깎아가지고 원가 유지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이 급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편해 보이긴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단 1분기 성장률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뉴스, 요게 이제 두 가지 뉴스인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5.4가 딱 나왔을 때 1분기 성장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5.4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요 시간대쯤에 속보로 떴을 거예요, 어제.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야? 이 숫자가 진짜야? 하긴 뭐 중국의 지표는 약간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1분기가 원래 제조업의 비수기인데 지금 아까 히토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 인도에서 비행기 3대로 휴대폰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 주문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이 GDP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 지표들이 좀 그렇게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선 주문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보조금 정책과 할인 쿠폰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진짜 5.4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이게 차용주의 내피셜입니다만 예. 색안경을 끼고도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근데 참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이제 어제 또 발표를 했죠.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고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장관급 누구도 교체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락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화들이 돌아다녔죠. 서로 전화기 놓고 그렇죠. 터키도 간다.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한다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를 우리를 비방하지 말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장관이 비방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국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담당자를 지명해라. 그럼 우리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원했던 그러니까 저는 H20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H20은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저성능 AI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해 줬다라는 것도 저는 팩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해 손짓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히토리라든지 비행기 구매를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딱 아니야 우리 다시 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던 지금 이제 원했던 중국의 이제 회신이 온 거예요. 처음 회신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고위급 회담이라기보다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회담이 시작만 돼도 일단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겠죠. 일단 서로 두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조금 출구 전략으로 지금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만나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감은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편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지정을 했고 중국은 지금 아세안 쪽, 동남아 쪽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자기 편 만들기 의도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협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실제로 우호 관계를 안 맺더라고 할지라도 러브콜을 일단 보내놓으면은 그 나라 입장들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러브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맞아요. 원래 역사적으로도 대국들이 싸울 때 중간에 있는 소국들은 양쪽을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협상할 때 좋거든요. 러브콜을 일단 여기가 러브콜 올 거란 건 다 알고 있었고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러브콜 올 거란 다 있었는데 실제로 러브콜 주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게 나갈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수출 다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패키지를 깎아달라. 관세도 깎아주면서 안 그러면은 중국이 너무 뭐 우리 중국의 의존도도 큰데 뭐 보상해줘야 된다. 이게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 협상 카드를 줘야 한쪽을 못 뭉치는 이런 그러니까 한쪽 못 뭉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다 러브콜을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다. 이전에 러브콜을 못 주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비판한 거거든요. 사실 동맹국도 다 관세 막 25%씩 매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흔히 말해서 그 미국 아닌 나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고 그렇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뭐 존재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더 반한지 덜 반한지 이런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러브콜을 줄 수밖에 없고 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외교하시는 분들 통상 교섭하시는 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계속 패키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도 조금씩 얌전히 써가면서 우리 중국이랑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좀 패키지 딜이라고 하면 좀 잠잠하게 들리잖아요. 원스톱 쇼핑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좀 그렇다.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가 그럼 돈이라도 주든지. 그러니까 참 진짜 아무튼간에.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은 어떤 외교라든지 실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의 포인트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는 하나의 또 예가 일본이라는 예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딱 그 일본 그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다 SNS에 올린 게 있어요. 일본은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러니까 관세 및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여기에는 이제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한테는 네, 네.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쪽은 좀 대우하는구나. 네, 일본은 우리보다. 좀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5개국이 우선 협상국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 국가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고 있는 동남아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베트남을 이제 가셨는데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일단 저가형 수출 기지니까 중국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웃이와 비슷한 예. 형국으로 좀 볼 수 있긴 하겠고 아. 우리는 지금 이제 방위비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관세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보고 우리는 더군다나 일본과 우리가 겹치는 게 있죠. 하나는 이제 조선 예. 미국이 원하는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얘기한 두 국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 모델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래 우선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차기 정부가 또 이제 곧 이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차기 정부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스케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미국과 일본의 협상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로 낄끼빠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아무튼간에 이렇게까지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사실 오늘 좀 이벤트가 있으면 뭐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아주 잘 갖고 와 큰 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큰 진전이래. 그다음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는 이런 예. 상황이긴 하고요. 안건 자체는 뭐 차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협상 대상국이고 일본이 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평균적이면서 미국이 얻어낼 것도 많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일본 어떻게 하는지 뭐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또 대선이 있죠. 대선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사실 그 다음날 거의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되자마자 통화하고 네. 그 다음날 특사를 예. 보내야 되는데 준비를 어쨌든 좀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원래 뭐 제가 알기로는 준비 대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뒤집을 잘 해줘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해주고 같이 이제 특사 갈 때 뭔가 조직이 돼서 오르가나이즈가 돼서 가야지 이거를 그냥 특사랑 따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연속성도 없고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7월 9일까지잖아요. 협상 7월 9일까지인데 그전 우리가 6월 4일, 6월 5일 되면 아마 거의 특사가 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 좀 준비를 잘 해야 우리도 뭐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진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정부도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정부도 지금 이걸 맡아서 다음 대선 되신 분한테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달 사이에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료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관료들 쓰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수하긴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언제나 문제는 정치죠. 아무튼간에 유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했고요. 처음으로 관세 협상 나섰던 유럽 빈손 마무리 됐잖아요. 이거 상황 또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냥 유럽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자기네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미국도 지금 유럽에서 얻을 만한 것들이 지금 확연한 건 아니거든요. 확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빠르게 협상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담당관이 있겠죠. 유럽 담당관, 뭐 아시아 담당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 동맹국 담당관 뭐 이런 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빠르게 무엇을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정환 교수님하고 하면 내가 이정환 교수님하고 이제 딜을 통해서 무엇을 막판은 이걸 내줄 거야 라는 것에 마지노선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초반부터 카드를 보이고 시작하는 협상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님 뭐 하면 그중에서 한 10분의 1만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결국은 최악의 경우엔 100%고 50에서 마무리되면 다행인 거고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과 이제 이것도 시작을 했고
일본도 쉽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가 있나? 중국에만 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국은 좀 제쳐놓고 중국 때리면 기어들어올 것 같고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유럽 가고 일본, 한국 가고 중국 가고 저는 이런 스케줄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참모들에게 좀 맡겨놓은 상황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참모들에게 맡겨놨다는 게 지금 트위터에 이 얘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SNS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일본 협상단이 왔는데 SNS에 지금 이게 보였는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접 국가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이걸 올리느냐 안 올리냐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열정적이야. 그 밤에도 그렇게 SNS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열정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다가 미국과 중국이 사실 지금 감정적으로는 유럽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잖아요. 최근 보면은 중국이랑 조금 서운했던 것들은 접어두고 다시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이 중국과 더 밀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의 경제안보관하고 유럽의 경제안보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안보관은 중국은 이제 제일 적국으로 놓고 중국을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중국에 대해 모든 규제 다 중국이거든요. 수출 통제 중국, 첨단 기술 FDI 규제 중국 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반면에 유럽은 흔히 말 리스크 베이스드 규제라고 이야기해서 뭐 중국하고 적절히 우리가 중국이 진짜 지적재산권을 훔쳐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가는 파트너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사항은 늘 열려 있죠. 늘 열려 있고 그렇게 또 사이가 나쁜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안보관이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안보관, 그러니까 EU의 경제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FDI 같은 것 통해서 기술 유출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뭐 괜찮다. 우리는 뭐 같이 가는 거지. 어차피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뭐 2, 3위권끼리 협조를 하면서 공급망도 유지하면서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접근할 가능성도 분명히 다 공존해야 될 오히려 이제 베트남 이런 나라보다는 EU하고 중국이 공조하는 것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대한 시장도 시장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 차원에서는 두 나라 뭐 EU는 국가라고 말씀드린 거 그렇지만 이제 두 연합체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협상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탈취 기업 몇 개 탈취한 거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뭐 이거 리스크고 이거는 개별적인 사항이지 적대 관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EU와 중국은 근데 바이든 때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때? 뭐 그때 뭐 기술 탈취 같은 것도 이슈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M&A 같은 걸 통해서 기술 탈취하고 이거 지적재산권 탈취하고 이런 이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슈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게 리스크를 봤을 때 하는 거지. EU는 수출 통제라도 중국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을 가져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은 오케이 해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두 지역이 굉장히 밀접했었어요. 2010년 되면 왜냐하면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수도 있었습니다만 수출을 미국에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뭐 인형, 뭐 휴대폰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약간의 고급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기초 소재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이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 양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보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말씀하신 바이든 때 잠깐 좀 안 좋았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적대 감정은 근본적으로 있지 않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기술 유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론으로 가야지. 아무튼 간에 기술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반도체.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도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무부였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든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 이 피해는 미국이 제일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또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 떴습니다. 9시에 네. 인텔도 허가받아라고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텔 네. 지금 못 봤네. 주식시장에 지금 이제 저도 카톡에서 지금 떴어요. 그래서 속보 간만에 그렇게 보니까 ASML이 그 예.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 예. 회사 노광 장비. 나스닥에서도 폭락하고 유럽에서도 폭락하고 예, 그 노광 장비라는 게 1년에 한 26대밖에 못 만들어요. 노광 장비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네네. 시각 작용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쪽으로 수출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20몇 대를 이제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이제 미국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H20 여기 예. 추론에 좀 강한데 저사양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 그러면 한 8조 정도 엔비디아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인데 어마어마하네.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화웨이 거를 그럼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화웨이 칩. 네네네. 근데 H20은 누가 공급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화웨이의 저사양 칩도 삼성전자가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한 2% 정도 빠지고 네. 오늘 지금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그 H200, H400 뭐 이런 네네네. 어떤 고사양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사양과 저사양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사양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합니다. 하지만 저사양을 수십 번 특히 이번에 우리가 7나노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중고 노광 장비를 그러니까 ASML 노광 장비를 갖고 왔다가 4번 쏜 거예요. 한 번 쏴야 되는데 4번 쏜 거예요. 그러면 7나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사양 하는 같은 방법도 네. 뭐 그냥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논문도 나오고 특허도 받고 기술도 한 거기 때문에 H20 갖고 H100만큼 한다? 네네네.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은 나름대로 뭐 틈새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고 그 피해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내 전술은 무서워요. 항상 그렇지만은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 행정부 쪽을 찾아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던데 업계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무튼간에 우리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스톱 쇼핑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원스톱 쇼핑은 테이블엔 가져가야죠. 네네네. 테이블엔 당연히 가져가는데 조금씩 내보이고 늘 이제 아웃사이더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러브콜을 보내고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되도록 이제 일단 미루고 이제 예.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먼저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우리도 뭐 할 의향은 있다지만 네네네. 뭐 꼭 뭐 지금 어렵다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그 다음에 네네네. 중국도 계속 이제 반도체 팔아다 이거 다 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큰데 우리나라 지금 뭐 GDP도 마이너스 성장 날 것 같고 뭐 온갖 구실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니까 최대한 끝에 가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보면서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미국이 지금 뭐 무조건 빨리 오면은 좀 빨리 깎아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글쎄요. 그거는 네. 논리적 역설적인 얘기겠죠. 예, 논리적이지는 않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란 것이 과학적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근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관세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뭐 기우제 지내듯이 아무렇게나 숫자를 때려 박은 것 같던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한 방으로 정리하면 네. 우리는 아직 대빵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빵이 그렇게 해서 정해질 그냥, 때까지는 네. 우리는 대빵이 정해지고 나서 협상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협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반지인 거죠. 항상 뭐 공이 중국에 있다 이런 네. 말은 다급한 사람이 하는 다급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국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딱 모습이 그거죠. 오히려 중국이 다급해 보여야 되는데 중국이 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주긴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거의 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직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까지 해서 조금 오히려 좀 지연 전략을 펼친 이후에 예. 어차피 우리가 방위비는 일정 부분 내줘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좀 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먼저 내주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협상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이 다급한 속내를 내비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수를 두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월드 이코노미 시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